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휴일입니다. 점심시간인데요. 앞에 음식점에 손님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고용 지표는 고용률, 실업률, 상당히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느냐 아니면 침체가 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죠. 비농업 부분의 고용 수가 25만 5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한 15만 명 정도 예상했는데 10만 명 정도 더 늘어났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고용이 많이 됐다. 그래서 경기가 좀 과열되는 거 아니냐, 인플레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채권금리가 좀 올랐어요. 지금 보니까 채권금리가 미국이 4.76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5%대면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아무튼 미국 채권금리가 연방 패드에서는 금리를 내려왔는데 채권금리 자체는 조금씩 이렇게 오르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돈에 대한 수요가 조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요를 충당할 만큼 돈이 시중에 그렇게 많지 않는 겁니다. 세계화 과정 속에서 풍부한 유동성으로 저물가 저금리로 성장을 해왔죠. 2020년도 코로나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되면서 양적 완화, 그 이후에 나타난 인플레, 고금리 이런 것들이 새로운 피벗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 패드에서 4번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걸 2번 정도만 예상한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죠. 그 다음 주 1월 16일 날 패드에서 금리 결정을 하고요. 3월 달에 또 있어요. 우리나라는 2월 25일, 4월 1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에 관련돼서 결정을 하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미국의 다음 주 1월 16일 날은 아마 동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점도표나 예측이 3월 달에도 한 8, 90% 동결로 비중이 그렇게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는 당분간 중금리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도 채권금리는 상당히 우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불과 저번 주 주중반에만 해도 16원이 내려가지고 1453원, 2원까지 내려왔었죠. 국민은행 환해지가 선물한이 실시가 되는 바람에 많이 내렸는데 어제 그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는 바람에
환율이 다시 1474원에 지금 돼 있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 이게 국민연금을 지금 많이 한국은행에서 환율 방어하는데 활용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과연 국가에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또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변동성이 있는 환율에 개입을 해서 환율의 안정성에 사용을 했을 경우에 환율이 급등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 많은 국민은행, 국민연금의 환율 개입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벌써 한 800억 불 정도 개입이 되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외환보유고나 뭐 여러 가지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다른 대안을 또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구두 메시지라든가 전국의 안정을 촉구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도 환율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단순히 미국의 달러가 강해서 환율이 떨어진다, 환율이 올라간다, 그렇게만 보기에는 원화 약세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것만이라도 제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원화 약세 요인만이라도 우리 스스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영국도 내부적으로 뭐 물가 상승에 여러 가지 국가 불안정 요소가 많아가지고 파운드화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채권이 많이 오르고 단기적으로 그런 현상이 영국도 있고, 중국도 제가 한 두 달? 한 달 전만 해도 한 6.34 정도 봤는데 지금 7.34까지 와 있습니다. 원화도 많이, 아니 위안화도 많이 약해졌죠. 이 환율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작년도에 2025년도 사업 계획을 다 이렇게 짰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한 결과 1350원이면 버틸 수 있다. 약 40%. 40%가 1350원에서 버틸 수 있다. 1400원까지 버틸 수 있다. 75%에서 80% 같아요. 그런데 지금 1474원이잖아. 그러면 1400원에서 버티기 어렵다고 하는 데가 한 78%가 되는데 1474원이면 이거는 기업이 못 버티는 상황이죠. 지금 대기업도 그래요. 대기업도 50개 대기업 중에 31곳을 조사했는데 1400원에서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한 게 한 70%밖에 안 돼요. 그러니 1474원이면 기업의 경영활동에 현재 아주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작년에도 화산기업이 하루에 4.89씩 있었어요. 하루에. 이걸 생각하면 2025년도는 상당히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이 경영활동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예산이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674조 원이죠. 3% 증가해서. 근데 이 예산 674조가 문제가 뭐냐면 경제 성장률이 2.2%라고 하는 상태에서 나온 674조 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1.9%를 예상했죠. 기재부가 1.8% 예상하고 처음에 2.1%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그다가 다 내린 거죠. 0.3%씩. 문제는 1.9, 1.8%가 이 계엄과 비상계엄과 이 내란이 주는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거고 트럼프 리스크가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JP모건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가 올해 1.3%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는 상황까지 나온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재부가 생각하는 1.8%가 성장이 돼도 세수 부족이 0.4%를 과대 계상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재작년에 56조 4천억이 세수 결손 났고 작년에 아마 한 30조 날 것 같고요. 올해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50조가 넘게 또 세수 결손이 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 거죠. 경제 성장률이 0.4%, 0.5% 이상 빠지면 세수 결손은 대규모로 날 수 있다. 참 뭐 국가 재정이나 수출 무역 관련된 환율 이런 것들이 이게 통제도 어렵고 예측도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거죠. 환율은 일정 부분 달러 강세가 현재는 있고 내부적인 것도 있지만 달러 강세가 있다고 봐줘요. 그러나 이 경제 성장률 예측 같은 거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느냐. 1년도 이렇게 내다보지 못하는 기획재정부는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최상목 원한대 중국 국내에 있는 상공회의소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 안전하니까 투자 많이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권 출범하자마자 탈중국 선언하신 분이에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불과 2년 전에 탈중국 하시고 지금 중국 경제인들 하고 같이 한 자리에서 투자 권유를 하신다. 그 2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대외 경제 이런 건 수출 의존도가 우리가 70%가 넘는 나라에서 저는 거시적인 마인드가 너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이 거시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밑에 있는 그
미시적인 상황들이 제대로 이게 작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어제인가 현대차에서 24조 국내 투자하는 거로 발표가 나왔어요. 뭐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뭐 희소식이었는데, 그 중에서 12조 원 정도를 R&D, 나머지 12조 원 정도는 경상 투자 쪽으로 이제 크게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국내 투자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물류 비용이 좀 들어도 국내의 제조업 공동화, 산업 공동화는 막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수 자체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금융 쪽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식시장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은 해외에 나간 해외 진출 기업들이 이익을 낸 수익이 국내로 달러가 들어오질 잘 않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도 국내에 자체 생산기지 구축을 지방자치제하고 공동 협력을 해서 제조업 공동화를 막고 새로운 제조업 인프라를 구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 시발점이 되길 저는 바랍니다. 이 현대차의 투자를 바탕으로 SK나 삼성, 뭐 오송이나 용인의 반도체 뭐 120조, 150조 이렇게 투자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로봇 산업, 뭐 유망한 그런 산업들이 국내에서 좀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또 일정 부분 해외로 진출을 또 하시고 이렇게 가야 국가의 경제가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수가 침체되면 기업들도 본인들이 생산한 걸 팔아주는 매개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결국은 내수 시장인데. 그리고 현대제철이 미국에 뭐 10조 정도 투자해서 제철소를 건립하는 거를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트럼프 정부하고 정치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지렛대로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소식 들린 것이 건설업 도급순위 54위죠. 신동아 건설. 63빌딩 지금 회사죠. 신동아 건설이 법정관리 신청했는데, 부채율이 이제 400% 된 상태에서 법정관리 신청을 했는데요. 자산이 2천억인데 부채가 8천억. 뭐 신동아 뿐이겠습니까? 저 작년에 태원건설 뭐 워크아웃 했지만, 워크아웃은 뭐 채권단이 기회를 주는 것이고, 법정관리는 법원이 이제 판단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 거냐 없느냐 이제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그 차이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신동아 건설 협력업체가 한 700곳 정도 돼요. 그러면 700곳 기업체는 이게 뭐 날벼락 맞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신동아만 문제가 아니에요. 롯데건설, 신세계건설, 코오롱건설, 한라건설 줄줄이 서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건설업이 200%가 넘으면 부채 비율이 문제가 있어요. 보통 300%대 넘는 기업들이 많거든. 대기업 건설사 중에. 어떻게 보면 내관이죠, 내관. 이 건설업이 협력업체가 제일 많은 곳이 건설업이거든요.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PF 아적 해결 안 되잖아요. 구조조정도 안 돼 있고. 이 내관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미분양이 계속 속출하잖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 참 어렵습니다. 대안을, 이게 뭐, 저 같은 소상공인이 내놓는다는 건 참 어려운 얘기인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셔야 돼. 이런 건설 산업은. 그리고 이게 CES라고 가전 박람회가 있었죠. 미국에서. 젠스랑 나와가지고 8년 만에 뭐 기자회견에서 양자 컴퓨터가 뭐 10년, 20년 있어야 상용화가 되니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하루에 양자 컴퓨터 관련된 주식이 40%, 30%씩 빠졌잖아요. 미국도 이게 문제예요. 젠스랑 한마디가 그렇게 작용을 한다, 증시에서. 저는 젠스랑이 그 정도의 파워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양자 컴퓨터 상용화 되고 있어요. 최근에 연세대학교에 양자 컴퓨터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의 디에이브라고 실제로 상용화해서 판매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뭐 HBM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HBM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전기를 너무 많이 먹거든, 이 HBM이. AI가. 양자 컴퓨터는 전기를 많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HBM은 양자 컴퓨터가 빨리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뭐 반갑지 않은 거죠, 젠슨아 입장에서. 그러면 본인이 양자 컴퓨터에 진출하면 되지, 왜 양자 컴퓨터 산업을 그렇게 폄하하느냐 이거지. 저는 젠슨함도 기여가 정신이 없다, 그렇게 봅니다. 자기의 AI 반도체 칩 HBM의 생존을 위해서 양자 컴퓨터를 매장을 시킨다? 그게 정상적인 기업 마인드입니까? 저는 젠슨항은 사회적 책임, 도덕적 마인드 없는 기업가다, 그렇게 봐요. 오히려 빨리 나와주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생의 마인드가 없는 거죠. 나 아니면 다 죽어야 돼. 이 정치권하고 똑같아.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기업도. 투자자들도 물론 실적이 나와야 투자를 해요. 성장성만 보고 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뭐 HBM은 주구장창 이렇게 성과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나마 엔비디아 하나 정도 나 관련된 TSMC,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일부 몇 개 기업만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범용화되진 않은 거 아닙니까? B2B지. B2C 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그런 부분 생각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젠슨항도. 아무튼 이 정치권이나 경제계나 윤리와 도덕은 바탕에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쟁을 해도 매너 있게 해야죠, 매너 있게. 그리고 이틀 전인가 트럼프가 국가 경제 비상사태 뭐 선언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제가 작년 동영상에 그런 말씀 드렸죠. 그 미국 대선 전에 트럼프는 옐런이 먹은 밥상 임기 내내 설거지 하다가 끝날 거예요. 옐런이
2020년도에 재무장관 맡았죠. 코로나 때 들어왔어요. 그리고 대선까지 치렀어요. 자, 코로나하고 대선 때 늘어난 비채권이 1993년인가? 그때 4조 달러였어요. 지금 미 채권이 36조 달러, 부채가. 그럼 이게 몇 배 늘어난 거야? 9배 늘어, 9배. 4고 36. 부채가 9배 늘어나. 30년 동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2008년에 버냉키가 금융위기 왔을 때 3번에 걸쳐서 뭐 헬리콥터로 뿌리듯이 양적 완화 했어요. 근데 그걸 다 흡수한 거 아닙니까? 세계 경제가. 근데 요번엔 다른 거죠. 이 옐런이 코로나 미국 대선 때 돈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쓴 거 아닙니까? 부채 한도 또 증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3개월 단위로. 문제는 단기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한 거죠. 단기 국채를.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아래 되는 것들. 보통 5년, 10년, 30년짜리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단기 국채를 발행을 해서 계속 이 차환을 해야 되는 상황. 트럼프는 이거를 정리 안 하면 본인이 뭐 관세, 감세, 법인세 감세, 보편관세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들 그 채권 그리고 부채 관리를 못하면 자신의 정책 수립할 수가 없어요. 옐런이 트럼프한테 이제 확 떠넘기고 나가는 상황이라 오죽하면 국가 경제 비상 사태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 쇼츠로 임기 내내 저 옐런의 밥상 설거지하다 끝날 거다 이런 이제 쇼츠까지 올렸는데 아무튼 미국은 본인들 선거하느라고 쓴 자신들의 부채, 국가 부채를 이거를 왜 수출을 해? 다른 나라에. 물가도 수출하고 부채도 수출하는 나라예요. 기축통하면 일정 부분 무역 적자는 안고 가야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온 부분도 있어요. 근데 자신들의 재정 적자, 무역 적자를 이건 뭐 거의 뭐 좀 속된 말로 깡패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는. 제재를 할 수 있는 나라의 특권이다. 제가 이렇게 봐집니다. 무서운 게 제재 아니에요. 제재 때문에 유럽이나 브릭스,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가 대항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제재를 받았을 때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공정하지 못하다. 세계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미국이 36조의 부채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게 달러가 앞으로 강세가 될 거냐 약세가 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환율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이거의 부채가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관세 정책 여러 가지가 바뀌고 있죠. 보조금 정책 그리고 그동안 맺었던 그 WT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지금은 뭐 첫 번째로 관세 하겠다. 파리 기후 협약 탈퇴하겠다. 그리고 법인세 21%에서 15% 내리겠다. 보조금 폐지하겠다. 이민자 퇴출시키겠다.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나도 미국 시민권 안 주겠다. 영주권 안 주겠다.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철저한 국경 폐쇄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우리나라는 미국 수출 의존도가
뭐 한 21% 되잖아요. 예, 중국이 한 18%. 그러니까 대안을 빨리 마련하셔야 돼요. 정치적으로 어려운 정국이지만 경제 쪽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빨리 대응을 마련을 해야 되고, 어제 제가 중국 뭐 큰 틀에서의 경제 얘기했는데, 지금 뭐 한국이 중국 경제 걱정할 상황은 아니죠.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도 못 끄는데. 이 환율이 지금 다시 국민연금이 일정 부분 노력을 했는데도 일주일도 안 돼서 1486원 갔다가 1452, 3원까지 내렸다가 이틀 만에 1474원으로 다시 돌아왔죠. 이거 밑바인더에 물 붓는다는 거. 잘못 쓰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승수 효과가 있게 써야 된다. 물론 선물안 국민은행 했지, 그 선물안이 어쩔 수 없이 실행이 됐기 때문에 뭐 내려온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없는데 이 관리 잘 하셔야 돼. 이창용 한원 총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 기재부 부총리, 밑바닥에 물 붓는 환율 대책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왜 안 보이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400원 이하에서 2025년도 기업 활동 가능하다. 78개 기업이, 78% 기업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474원이면 어떻게 돼요? 선택할 수 있는 게 뭔가요, 기업이? 망하는 것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 망해야지, 다른 방법 없잖아. 환율의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라. 기업들 못 버텨요. 1350원대에 약 40%에서 60%가 버틸 수 있다. 1350원. 1400원까지는 75%가 버틸 수 있다. 78%가. 그러니까 1400원 넘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못 버팁니다. 삼성하고 뭐 한 10대 기업 빼놓고 못 버팁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1400원 넘으면. 근데 지금 1400원 넘은 게 얼마예요? 지금 몇 개월째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1월달에 다 가는 상황 아니에요? 고민하셔야지.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셔야지. 최상목 권한대요. 빨리.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다 보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적 변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도 문제화는 시키지 말자. 저는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정치권에서. 그나마 어려운데 정치권에서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까지도 통제 못하게 만들면 경제 망가지고 망하는 겁니다. 방법 없어요. 이거 뭐 저 동영상 할 때마다 정치든 사회적인 면이든 경제적인 면이든 뭐 사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좋은 얘기를 한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비난이나 비평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이걸 얘기 안 하면 좀 문제가 있겠다라는 것들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자꾸 듣기 안 좋은 소리만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이 가장 좋은 날, 내일은 오늘보다 덜 좋은 날, 이렇게 가는 것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무원분들 힘내시고요. 전국이 빠르게 안정 찾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남은 휴일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